이명박 전 대통령 이 시간 현재 논현동 자택에 있습니다. 10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고강도 조사를 받고 2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과정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데 오늘 새벽 6시 25분쯤이었습니다. 자, 검찰청사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6시 25분쯤이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었고요. 자,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소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장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혹시 한마디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네, 그 표정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상당히 지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70이 넘은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21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문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6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네.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들, 뭐 질문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준비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양이고요.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도 대개 한 21개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검찰에서 다양한 또 증거 자료를 내밀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당황한 기색도 보였다는 것이 검찰 측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21시간 동안에 참 많은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또 앞으로의 운명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신문 이 조서 작성에 협력을 했을 텐데 아마 마음도 착잡하고 또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간단하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하고 귀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받은 거는 11시간 정도고요. 조서 검토 작업에 6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조서 검토하는데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한 7시간 걸렸다 그러죠. 그게 네. 이제 조서라는 게 이런 책 같은 거죠. 한마디로 글씨가 빼곡하게 있는 네. 그게 문제 그 질문지가 준비된 게 한 200개 문항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일일이 다 답변을 했으면 중간중간에 필요 없을 때는 이제 지우면서 적어내는데요. 페이지도 굉장히 저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1년 내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 영상 녹화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조서와 영상 녹화는 다른 게, 영상 녹화는 그대로 진술한 내용, 뭐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영상에 담겨지지만 이 진술 조서, 피의자라서 이제 신문 조서입니다. 예. 신문 조서의 경우에는 좀 정리된 문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좀 뉘앙스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정리하다 보면은.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나까지, 토시 하나까지, 그리고 일자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하다 보면 오타도 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하나씩 다 체크를 하려면 6시간 정도는 좋게 걸렸을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신문 조서에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요점을 좀 요약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기록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다스 소유와 관련해서 다스의 설립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법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거는 커트를 하고 조서에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들만 예. 조서에 적게 돼 있고, 네. 간혹 그 피의자의 진술 태도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거기에 이제 그 행동도 적게 되거든요. 뭐 피의자가 피식 웃다 이런 것도 그 조서에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예. 있고 한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최대한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추가하겠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영상 녹화가 있긴 하지만 네. 피의자 신문 조서만 받을 때는 피의자 입장에서 그런 게 조서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리하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주십사 하고 부탁할 때도 있는데 네. 그런 정도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이것이 그 내가 강압적으로 받았다든가 뭐 이런 형식적인 그 문제만 없으면은 이게 그 증거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또한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일부 내용이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다면서 수정도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수정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 그 간단하게 문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뉘앙스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좀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영상 녹화가 있어서 아마 좀 치열하게 대립될 만한 것이 있었다면 아예 이런 단어를 쓰질 않았다든가 이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 영상 녹화한 것을 다시 되돌려 보고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뭐 그 신문 조서 수정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뭐 예. 좀 신경전은 서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과정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는데요. 어제 이제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에 10층으로 올라가서 티타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주변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서서 이제 검찰청사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 비슷한 내용이 준비가 돼 있었지만은 읽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준비된 문장 속에서는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 이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을 읽질 않았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상황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정권을 잡고 있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본인은 서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따져질 수 있다. 본인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치 공작과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보수 괴멸을 향한 여러 가지 그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이런 검찰에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 출석할 때 이 부분이 도리어 검찰이라든가 또는 국민들께 뭔가 대결하는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읽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역시 티타임에서도 편견 없이 검찰이 그렇다면 정권의 편에 있어서 과거에 그런 관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검찰이 그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뭐 검찰이 달라졌다고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부담감들,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조사하게 되면 자신은 불리해질 수 있다. 편견 없이 해달라.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처 못 읽은 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못 읽은 게 아니라 안 읽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 문장을 읽었을 경우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고요. 국민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결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말 숙고했겠지만 마지막 이제 출석하는 순간에는 그 문장을 빼고 읽은 것으로 이 본인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반대로 강조한 문장도 포착이 됐습니다. 밑줄까지 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밑줄 친 문구 살펴보겠습니다. 안보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엄중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엄중한이라는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었고요.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부분도 밑줄이 치어 있었습니다. 또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도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렇게 줄이 쳐져 있는 건 낭독하는 연습은 분명히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이제 그 국민에게 보내야 되는 메시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내가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엄중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 정치 보복에 의한 표적 수사라는 기본적인 그 시각은 바뀌지 않았을 것 같고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검찰에 이제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아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전에 그 삼성 논현동 그 사무실에서 그 입장 발표가 썩 여론에 좋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런 네. 거를 좀 의식한 그 얘기 같습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 그리고 이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경우이든 여하튼 전직 대통령으로서 포토라인에 서게 된 데에 대한 그 사과는 뭐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엄중한의 그 밑줄을 친 그 안보와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 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차이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고 그 검찰에 소환이 됐죠. 예. 하지만 이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 받으면서 소환 그 검찰의 앞에 왔기 때문에 이 엄중한 그 안보와 경제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좀 책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소회가 좀 예.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어제 이렇게 티타임을 마치고 이제 바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9시 49분부터 조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다스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이 직접 진술을 청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다스 의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시종일관 그 모르쇠로 일관했다고요. 그렇죠. 시종일관 부인을 했습니다. 역시 내 소유가 아니다. 다스는 그동안에 뭐 소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직접 경영에 개입한 바도 없다. 또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발언과 변호인단 측,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과 관련된 분들이 했던 이야기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 문제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명박 네.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다스와 도곡동 땅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께 소명을 했고 결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만일의 경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됐던 그 당시에 선거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이 됐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성과 또 대통령직에 대한 그 엄중함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인 비판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와 이런 경영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겠다는 전략을 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궁을 하고 증거를 내밀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 발언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예. 바로 그런 맥락이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예. 본인의 그런 강한 입장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뭐 일어난 일일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소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횡령 배임, 뭐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탈세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라는 그 60억, 70억의 뇌물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도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처음 그 실타래 자체가 그 이 다스의 소유 관계에 대해서 따져야지만 이후에 그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또 그 구성 요건, 이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풀기가 쉬워져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추론을 해보면 현 그 등기의 현 대표이사는 이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맏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무선을 맏형을 실무선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대표이사를 네. 그 얘기는 대표이사인 이상은 그죠 회장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상은 회장도 관련이 없고 예. 이거는 뭐 그 실무선의 어떤 직원들의 개인적인 그 불법 행위 쪽으로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이 소송비 대납은 그러면 뇌물이 아니라 다른 거로 어떻게 전환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제3자 뇌물이 수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문에 막 단순술에 제3자 뇌물 제공 얘기가 많았는데 예. 제3자 뇌물 제공이 되려면 수수가 되려면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이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뭐 묵시적 청탁도 받아들여졌지만 당시에 그 부정한 청탁의 입증 책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그런데 다스의 그 뭐 이상은 회장 명예의 주식이라든가 뭐 고 처남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그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다스와의 관계가 일치가 돼버리면서 그러면서 다스가 본 이득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본 이득과 같아지기 때문에 단순 수뢰죄로 의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까지 이제 조사가 마쳐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죠.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서 경찰이 17일에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으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서는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이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서 오는 17일에 서울경찰청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뭐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한 2013년까지 성범죄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를 해왔습니다. 자, 내사를 마치고 17일입니다. 모레 서울경찰청으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윤택 씨에 대한 조사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계속 들어오는 속보가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전에 이제 해서 이제 오후 늦게까지 다스와 관련한 이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신문을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후 5시 이후에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신문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다스 관련 문제가 다른 문제들의 고리를 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다스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도덕성의 뿌리를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뇌물 관련 이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은행 이팔성 전 회장에게 22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이팔성 전 회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관계자들의 증언과 또 증거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 결국 측근들에게 이제 미루는 방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명을 했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삼성전자의 뭐 대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과 같이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김소남 전 의원의 정치자금 문제까지 민간 영역, 공적 영역도 선거 부분의 영역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놓은 검찰들의 이런 증거들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지 못했고 또 그동안 보고받지 못했던 자료들도 있다는 그런 검찰 측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스스로가 사실은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제 그 자료들이 등장한 뒤에는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뇌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억 원 이상만 돼도 뭐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한 이런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액수가 뇌물 액수만 거의 뭐 110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송경호 특수 2부장이 중심이 돼서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말이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한 내용 또 그리고 이외에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내용들을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저희가 그래픽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면서 신문을 했는데요. 모르는 일이다. 또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팔성 전 우리은행 회장, 우리은행 지주죠. 회장으로 한테서 22억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질문을 했는데요. 측근들의 일탈까지 책임질 수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검찰이 밝힌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이제 110억 원에 이르는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의 답변, 그러니까 자신은 보고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또 그리고 아랫사람의 일탈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그 소송비 대납의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삼성 관계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노출되는 게 없고 예. 네. 다만 그 중간에 김백준 기획관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김백준 기획관인데 김백준 기획관이 어제 뭐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한 얘기는 나는 MB에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또 보고를 다 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진술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강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예. 상황에서의 그 해명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간접 증거들이나 아니면은 진술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팔성 전 회장의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갖다 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음. 이팔성 전 회장 연결고리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MB인 건데 이 사이에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들의 또 진술만 있거나 아니면 그 연결고리인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검찰에서는 좀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입증이 더 부담스러워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다 인정하고 가자는 작전이 아니면 그런 예. 생각이 아니면 지금 그런 그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거기에 맞춘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검찰이 지금 내놓고 있는 유력한 증거로는 지금 측근들의 진술 외에는 별달리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이런 식의 자신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지금 검찰은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이팔성 전 회장의 경우에는 그 당선되기 전에 그 선거운동 기간에도 돈을 뭐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캠프나 그 캠프의 최측근들이 후보는 돈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거든요. 그게 예. 나중에 걸리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후보는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당선인 신분 때 당선이 되기 전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옆에는 저기 형 이상득 전 부의장이 있었단 말이죠. 예. 당 관련돼서 정치 관련돼서는 이상득 전 부의장이 거의 다 맡아서 했다라는 그런 그 정황들도 많고 당시에도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뭐 나쁜 의미입니다만 예, 예. 여하튼 그런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팔성 전 회장이나 이런 다른 그 수수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예. 그런 정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랫사람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 추석하기 전에 측근들에게도 뭐 나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같은 취지라고 봐야죠. 역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과거의 진술들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형 이상은 회장도 그렇고요. 뭐 조카, 가족들뿐만 아니라 평생을 같이 해왔던 측근들이 다 진술을 뒤집고 있거든요. 그 진술을 뒤집는 데 더해서 뭐 이명보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차에서 발견된 저장 장치라든가 네. 또는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엄청난 양의 청와대 문서라든가 여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이 도덕성의 고리가 한번 무너지면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진술과 증거들이 있지만 여기서 무너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 검찰과 또 재판 과정에서 다가올 그런 엄청난 그런 본인에 대한 도덕성 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측근들에게 미루고 예. 왜냐하면 직접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실은 많은 자료들이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거의 다 멸실됐거나 또는 과거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로 넘겼던 그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는 기밀 문서는 한 건도 없었고 예. 일반 문서만 다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사실 보완을 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측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진술과 또 증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전 대통령 최소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선이 결국은 본인이 직접 깨끗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런 상황도 일부 암시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검찰의 조사에서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그리고 뇌물수수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사 단계 그 뭐 공개 소환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공개 소환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외에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행정관들도 거의 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뭐 국정원 특활비 수사할 때요.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자료가 정말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미 전전직 대통령이니까 살아있는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측근들의 등을 많이 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그 측근들의 진술이 이제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좀 살짝 뭐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전에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검이라고 해서 지금 현 검찰하고는 다르지만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막상 법원에서는 그렇게 차고 넘쳐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뇌물 관련해서도 아마 그 검찰이 기소하는 자신감은 있고 또 그걸 공소 유지를 하는 자신감은 있겠지만 법원에 갔을 때 이제 법리 싸움은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꼭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범죄가 중대할 때 그리고 혐의를 부인할 때 특히나 공무원의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죄에 있어서 거의가 구속 수사거든요. 그 법으로만 따진다면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제 거기에 도주 우려 뭐 전직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제 증거 인멸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범죄의 중대성에서 그 뇌물죄의 혐의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다고 볼 거냐 법원에서 저는 검찰에선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법원에서 이제 영장 발부가 되느냐에 있어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 두 부분을 주목해서 볼 텐데 지금 증거 인멸은 그 진술한 채 측근들의 그 진술 조서가 아마 이 혐의 소명 자료로 그 영장 전담 판사 앞으로 갈 텐데요. 그러면 이 이외의 다른 증거들 내지는 그 참고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 측에서는 아마 그 불려갔던 소환돼 가서 그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들과 전혀 연락이 없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명을 할 겁니다. 호소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인멸 부분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소환 시기를 통보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이 좀 엇갈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청구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는 분위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과정들, 조사 과정에서 계속된 일관된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확정된 내용이 거의 21가지 정도의 일단 혐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뇌물 관련 액수가 지금 110억대입니다. 사실은 뇌물은 1억만 받더라도 굉장히 중하게 다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스 관련해서는 지금 약 300억 원대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안의 중대성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고 또 검찰에서 판단할 때도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를 수용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뭔가 참작의 여지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영포 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이 사실은 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 사실은 뭐 실수다라고 지금 이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법률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검찰은 이 사안은 역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라든가 또는 보수 진영의 여러 가지 정치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더구나 또 선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려도 해야 됐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엄중한 사안이 되어버렸다. 네. 혐의의 내용 그리고 그런 액수의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고려한다면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검찰이 가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만 최소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하려는 노력은 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이전 대통령까지 구속돼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정무적 감각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될 텐데요. 그러나 검찰은 이런 또 정치적 상황에 과거에는 정무적 판단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중대한 내용이라면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엄정하게 지금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래서 엄중하다 지금 상황 이런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진상은 명백하게 밝히고 그 이후에 정무적 감각을 발휘할 시기가 물론 오겠지만 그 전에는 최소한도 명확한 진상과 또 이것이 얼마나 법에 관련돼서 우리 법치주의를 세우는 문제인가 이 부분을 아마 검찰은 더 중하게 보지 않을까 판단이 예. 됩니다. 네. 어제는 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어제 오전 10시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막 시작된 시각이었죠. 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변명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 사건의 전모가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겠다. 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을 제시를 한 걸까요? 첫 재판을 할 때 형사 재판에서 그 꼭 물어보는 것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피고인한테 묻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김백준 이제 피고인 신분이죠. 그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 인정한다. 자백이에요. 공소 사실 예, 다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얘기인데 진실이 아주 수사가 잘 돼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 그 얘기는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록 종범이라고는 하지만 최대한 형을 좀 낮게 받고자 하는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 어제 별도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서 나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먼저 김백준 기획관이 먼저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에서 첫 재판에 이제 순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피고인이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재판장이 봤을 때 그것이 뭐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허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안 그래도 그 어제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검찰에 출두하는 날이니까 뭐 그래서 그 재판장이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제 법정에서 먼저 이제 발언을 한 내용 가운데 철저한 조사로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날에 이 말을 해서 이게 이제 측근들의 배신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배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배신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상황에 대한 본인의 엄중한 소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은 측근들이 다 등을 돌렸고요. 과거에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켜줬던 그런 측근들의 발언이 지금은 다 번복합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첫 번째로는 상황이 바뀌었다. 과거에 권력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측근들이 힘이 있었던 시절에는 사실은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권력이 무서웠던 거지만 지금은 이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권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주성 실장이나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다 따로따로 관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활비도 이 김백준 기획관
따르고 다른 측근들 다 다르게 관리를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을 신뢰하고 또 본인에게만 진실을 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예. 그런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관리를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진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진실은 최소한 털어놓아야만 본인도 일단 형량에서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역시 세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간 관리라고 봅니다.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측근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과거의 측근들에게 별로 배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감옥에 간 측근의 부인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사실은 무관심하고 돌봐주지 않았다. 네. 사실은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 세력을 위해서는 본인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측근들을 챙기고 그들의 삶을 좀 최소한 보살피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지금 측근들이 내놓고 있고 대표적인 얘기를 정두원 전 의원을 비롯한 과거의 측근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상황의 변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간관계에 대한 좀 그런 불신감과 배신감이 결국은 측근들 모두를 돌아서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의 상황이 오지 않았나 예. 뭐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서 좀 결정적인 증언을 많이 한 분이죠. 그러니까 다스 소송비 대납이나 또 이팔성 금융지주 회장의 뇌물 같은 부분도 바로 이 김백준 기획관의 입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고 또 영포빌딩의 그 지하 창고를 지목해 준 사람이 또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김백준 전 그 검찰 입장에서는 좀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작전이 잘 된 것이 구속되는 참고인들이 있고 측근들이 있고 불구속되는 측근들이 있고 이렇게 좀 달라지면서 그 처지들이 달라지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은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측근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다 정말 뭐 구속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협조를 하면 내가 아예 기소조차 안 되고 그냥 참고인으로 머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뭐 지금 또 제 전직 대통령이고 뭐 그 힘이 빠진 상황에서의 그런 검찰의 협조적인 측근들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예. 근데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에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정보가 많았을 거고,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참고인이었을 텐데, 예. 그래서 기소를 종범 정도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등 돌린 측근들의 입에서 나온 의혹 가운데 하나가 또 부인 김유동 여사에 대한 의혹인데 이 부분도 검찰이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하고 그 부인을 또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검찰에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는 물어봤을 것 같고 어제 피의자 신문 때 뭔가 답변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뭐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굳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게 뭐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죠. 그때 미화로 바꿔서 그것이 검찰로서는 좀 그게 과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위도 또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사위의 경우에는 이팔성 전 회장의 돈을 이제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측근도 측근이지만 가족들이 계속 얽힌다는 면에서는 본인의 구속을 더 좀 내가 구속된다 해서 다른 사위라든가 아내가 좀 편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수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자,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이제 자택으로 돌아가는데 자택에 돌아가서 측근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 대처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검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자기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변호인단이 사전에 작성했던 대로 철저하게 부인한다. 그리고 보고받지 않았고 관련돼서 만일의 경우 실무선의 문제는 책임을 실무선에 넘긴다라는 기본 전략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게
진술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실제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부 뭐 당황하는 좀 그런 표정도 나타났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검찰이 일부 내밀었는데 그 예, 부분에 예.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당황하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혐의는 사실 굉장히 중하고 21가지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 예.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철저하게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판단을 측근들에게 안심하라고 한 말이고요. 예. 네. 실제로는 그러나 사실은 많이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진술과 검찰이 이를 법적으로 다루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고요. 예. 실제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는 조사를 받고 만일의 경우 기소가 된다면 이제 또 형량을 따지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측근들도 안심시키고 가족들에게도 일단 조사는 잘 받고 나왔다라는 그런 예. 의례적인 얘기고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사실은 상당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특히 부인까지 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은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주시하면서 변호인단과 끊임없이 숙고를 하면서 대처 전략을 짜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지금 김홍국 평론가께서는 지금 의례적인 얘기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표현 속에는 글쎄요 이제 법적으로 자기가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그 액면 이제 진짜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가봤더니 직접 증거는 없더라라는 취지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변호인들의 그 입에서 나온 얘기라면 좀 더 그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겠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정이 이렇게 뭐 약한 모습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측근들하고 가족들에는 좀 이런 뭐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예. 근데 그 변호인들이 저 뒤에 저 영상에서 이렇게 뒤에 보면은 뭐 표정이 그렇게 밝은 건 예, 아니에요. 좀 피곤해 보여요. 예. 변호인들 예. 표정이. 예. 네. 근데 이 당사자들은 이게 법적으로 중요한 진술과 중요하지 않은 진술이 잘 구분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이 판단은 변호인 판단이 더 정확할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말씀은 뭐 직접 증거는 없다. 나한테 정말 예. 뭐 아주 불리한 증거는 못 봤다. 이런 취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검찰의 직접 증거와 관련해서 이재호 그 늘 푸른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측근들의 진술이 법적 증거가 아니다, 말뿐이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증언이 법적 증거력이 있습니까? 증거를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게 법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 측근들의 그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법정에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증언대에 서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술을 했을 때 증언은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고 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그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요. 뭐 그래서 측근들의 그 진술만 있다 그래서 무죄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법정에서 증언으로만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성범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예. 그 단 근데 지금 둘만 이제 알고 있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자료가 있거나 그리고 또 이제 다스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문건이 좀 나와야 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이제 다스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다 그 등기상의 대표이사나 뭐 이런 체계들을 다 갖췄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관련자들이 엠베기 직접 가서 뭐 이런 설명을 했다든가 뭐 지시를 받아왔다든가 그리고 그런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돈의 흐름들이 좀 그렇게 보이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한 직접 증거는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서명한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간접 증거가 많아졌을 때는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혐의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다스를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소유주 부분에서 검찰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추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처 그 예상하지 못한 그런 뭐 증거나 또 증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사실상 이미 특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일부 증거를 내놓았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여줬지 실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측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확보된 다양한 증거들, 실제 다스 관련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을 진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과 또 특히 이 저장 장치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증거들이 있고요. 아직 검찰이 내놓지 않은 일부 증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사실상 입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재판부까지 완전히 설득할 정도로 그런 충분한 것인가는 이제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어제 조사 과정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진술과 더불어서 다양한 간접 증거와 일부는 직접 증거도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검찰이 조사를 진행을 해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부인을 했는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별다른 어떤 추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아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추궁이 가능하겠지만 전면 부인일 때는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수사한 검사들이 저기 경력 19년 차 그 검사들이에요. 40대 후반 나이에 뭐 굳이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추궁해가면서 좀 수모스럽게 할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수모를 주면서 조사를 할 때는 그럼 그 좀 이런 그 수치감, 모욕감에서 이렇게 그 돌발 발언을 하기를 기대할 때 그렇게 하는데 뭐 굳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할 이유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진술을 들어보는 차원이었다라고 검찰에서 밝혔죠. 뭐 그거 그대로 조서가 작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조사를 하면서 검찰에서는 혐의 입증이나 그러니까 반박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의 진술이 어떤 것인가만은 청취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백준 전 기획관이 보고를 했다는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뭐 이런 거는 안 한 거죠. 그러면 김백준 전 기획관은 우리에게 보고를 언제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뭐 맞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적고 이런 그 방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이제 도착을 해서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번이 역사적으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들도 공감을 했을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의 피의자로서의 소환 사실 국가적으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죠. 헌정사상 5번째였습니다. 우리 국민들로 봐서도 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앞서가 나가는 세계에서 뭐 인정받는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장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오늘 검찰 출석이다라는 판단일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범죄라든가 다양한 부분 법을 어긴 대통령이 나와서 처벌받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 입장은 저는 국민들의 입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로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정말로 절차와 또 이 정치는 결국 도덕성과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덕성과 명분에서 어긋났다면 스스로 또 사실은 그런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했다가 수렁에 빠지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는 잘못된 정치 시스템이나 또 보복하는 그런 양상도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런 수준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불행한 정치사 가운데 한 장이 넘겨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귀가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영장도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또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